지난 4월 혜연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4월 28일 일요일날 5시 30분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니까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항공물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종찬이가 5시 50분에 사망했다고. 아휴. 머리에 붕대를 많이 감고 있었고 머리 뒤쪽에서 피도 흐르고 있었고 입술은 파래지고 있더라고요. 아휴, 어쩝니까? 사고 현장도 처참했습니다. 아유. 사고가 정말 크게 났었네요. 사고 직후에 내부 운전석의 모습입니다. 피인가요? 사고 당일 친척 모임에 참석했었다는 종찬 씨. 그날 민경이 있었어요. 고종 사촌 다 이렇게 같이 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 생신하면서 이제 찍은 사진인데 이제 보내줬었거든요. 아이고 참. 모임이 끝나고 늦은 시간에 집으로 오고 있었다는데요. 잠시 졸음 쉼터에서 쉬다가 출발한다는 문자도 보냈다고 합니다. 새벽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중부고속도로 그 서울 쪽에 졸음쉼터 지난 다음에 사고가 났어요. 2시 반쯤 사고가 난 거 아니었어요. 사고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순식간에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 SUV 한 대가 정차해 있었던 건데요. 네? 아니 추월 차로에 차가 서 있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대체 거기 왜 서 있는 겁니까? 깜깜한 도로 위 그 차를 보지 못한 채 그대로 추돌한 겁니다. 충격으로 1차로에 서 있던 SUV 차량도 크게 파손됐는데요. 경찰에서 이 차를 이제 조회를 해보니까 도난 차량이고 어? 그 차 주인이 기름을 2만 원 정도밖에 지를 안 해놨대요. 그래서 아마 그 주유를 들다가 새벽에 이제 그쯤 아스라는 소진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차가 그 1차선에 서 있었다.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게 된 종찬 씨. 그런데 경찰관들이 사고 이상하다고 부검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부검을 해야 된다고요? 왜요? 병원에서 준 저희 아들 옷을 안고 울다가 이제 옷을 펼쳐봤어요. 얼마나 어떻게 많이 다쳤고 얼마나 피가 많이 흘렸나 싶어서 제 아들 옷을 펼치는데 그 청 자켓 같은 바퀴자국 같은 게 나있더라고요. 아이고. 종찬 씨가 입고 있던 옷 등 부분에 자동차 바퀴 자국이 나 있던 겁니다. 이상한 건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쪽도 문짝도 괜찮고 이쪽도 문짝이 원래 괜찮아야 되는데 종찬 씨 차량의 운전석 문이 심하게 파손돼 있던 겁니다. 그러게요. 정면으로 충돌했는데 왜 운전석 문이 파손된 거죠? 그러니까요. 1차로에 서 있던 차량 후면을 그대로 추돌했기 때문에 운전석 문이 파손될 확률은 적었는데요. 차가 회전해서 부딪혔으면 모를까 저렇게 문이 파손되긴 어렵죠. 그렇죠. 수상한 정황은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종찬이 차에 있는 블랙박스도 집도 빼간 것 같다고. 누가요? 처음에는 그 집이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아들이 집을 꽂지 않고 운전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그 차에는 그걸 안 꽂으면 소리가 계속 난대요.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 집이 없어진 게 이상하다. 단순한 교통사고로 보기엔 납득하기 어려운 정황이 가득했습니다. 곧바로 경찰 조사와 부검이 진행됐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찬 씨가 자동차 바퀴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착하고 다정한 아들이었다는 종찬 씨. 아이고 참. 진짜 너무너무 착해요. 엄마가 이렇게 하면 다 들어주고 엄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고 하는 그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밤낮으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아온 아들인데 종찬 씨의 목숨을 앗아간 사고의 진실은 무엇일까? 1차로에 정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종찬 씨. 이 사고로는 바퀴에 깔릴 가능성이 적은데요. 그런데 사고 직후 종찬 씨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차에서 빠져나와 중앙분리대와 차 사이에 몸을 피해 있었던 겁니다. 오. 이 사고의 최초 신고자도 종찬 씨였습니다.
사고 당시에 의식이 확실히 있었던 거네요. 여보세요? 허리가 너무 아픈데 어떡하죠? 이거 다리. 지금 구급차 이제 곧 도착할 거예요. 구급차 만나서 한번 물어보세요. 아이고. 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저희 아들은 많이 아파서 허리가 많이 아프다 이러면서 119에 전화를 하고 근데 어쩐지 다리가 너무 많이 아프다고 첫 번째 구급차 도착하고 도로교통순찰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도착하고 같이 이제 오셔서 조치를 취한 것. 그런데 구급대원들이 추가로 오는 잠깐의 사이에 종천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겁니다. 밖에 자기가 지금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운전석 옆으로. 병원 갈때 저희도 듣기로 원래 정지 상태를 갔었거든요. 네네. 종천 씨 옷에 남긴 바퀴 흔적이 추돌사고 이후의 일을 말해주고 있었는데요. 지금 저 위에 있는 보면은 그 재봉선이 하나 보이죠? 그게 아마 이게 등 라인일 거예요. 엎드린 상태죠. 그러면 이게 충돌하면서 넘어지는 걸 이렇게 밟고 가고 그 과정에 나왔을 수도 있는 거죠. 보시면 바퀴가 한 번 묻은 게 아니에요. 같은 궤적을 후진했다가 다시 전진한 걸로 보이거든요. 종천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와 순찰대가 앞에 있는 SUV 차량을 수습할 동안 도로 위에 나와 있던 종천 씨를 누군가 차로 쳤다는 겁니다. 아니 그 잠깐 사이에 대체 어떤 차량에 의해 사고가 난 걸까?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일어난 일들이라서 이제 저희가 신고를 받고 이제 그 수척기 한 대가 중부고속도로를 다 관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두 분 다 후송된 상태였어요. 이상한데요?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팀이 종천 씨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는 없었을까? 전복된 차량을 우선 구조를 하는데 환자가 더 있으니까 한 대가 더 와서 현장에서 앞으로 가다가 거기서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중앙분대 쪽에 계신 분, 거동이 불편한 분 계시면 이렇게 좀 초동 조치 좀 해주셔야 되는 건 없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앞에 차가 뒤집혀져갖고 거의 심정지 상태니까 워낙 급했으니까 그치 앞차가 거리도 멀었죠. 그리고 바로 2분 뒤에 또 구급차 또 왔어요. 그 차가 바로 그 앞으로 간 거죠. 2차 사고 났다는 거는? 못 들었죠 저희는 그 당시에는. 더 위급한 환자를 수습하느라 종천 씨에게 발생한 2차 사고를 몰랐다는 구급대원들. 제일 의문스러운 게 이 소방차가 와 있었는데 저희 아들한테는 아무도 가지 않았던 거. 저는 그게 너무 의문스럽고 그때 당시에 저희 아들이 119랑 통화할 때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아무도 안 갔었는지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종천 씨의 친구들이 2차 사고 가해자를 직접 찾아보려고도 했다는데요. 지금 잘 보면은 가로등이 딱 저기 거기로 도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그 현장에는 가로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이 계속 없잖아요 지금. 네네. 그러네. 가로등이 없어요. CCTV는 보면은 지금 여기가 351km 지점에서 사고가 났은 것 같아요. 딱 보면은 완전 희미하게 보이는 거죠. 희미하게. 중요한 단서가 됐을 종천 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도 사라진 상황. 아니 유족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현장엔 구급대와 순찰대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소방차가 있고 이제 경찰 차가 이제 그 1차선에 이렇게 사고 난 채로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서 레카차가 후진해서 오더라고요. 빠른 속도. 네? 사설 견인차 석대도 사고 현장에 도착했던 겁니다. 그중 두 번째로 현장에 온 견인차가 후진을 하며 종천 씨 차 옆으로 들어왔다는데요. 세상에. 여기 갓길이고 여기 차가 있는데 이 사이로 뒤집고 들어오면서 제 아들이 이제 아니, 저게- 엑스를 쿵 하는 게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보이더라고. 우리도 이제 우리 아들이 그 실루엣만 살짝 보이지 자세히는 안 보이는데 차가 들컹하는 게 우리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견인차의 그 블랙박스를 보니까 이렇게 넘치면서 뭐 쳤네. 종천 씨를 친 순간 곧바로 사고로 인지했다는 견인차 기사. 그런데 잠깐 사이에 이렇게 와서 역할을 하고 그 사이에 2차 견인차가 떠나버렸어요. 현장을. 바로 떠났다고요? 교통사고 현장을 무리하게 비집고 진입하다가 종천 씨에게 뺑소니 사고를 가하고 떠난 사설 견인차. 1차 사고 직후에는 의식이 있던 종천 씨는 견인차에 치인 후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꾸준하여 자충면허 진파를 이렇게 해서 한 거거든요. 이제 저희는 졸음쉼터에서 이제 역주행해서 들어온 거죠. 졸음쉼터가 멀지 않아요. 그리고 좀 속도도 빨랐던 것 같아. 이렇게 오는데 여기서 속도 안 줄이고 그냥 그대로 후진해요. 당시 견인차는 인근 졸음쉼터에서 빠른 속도로 역주행을 하며 사고 현장으로 왔던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역주행 이게 말이 됩니까? 사고가 이렇게 난 줄 몰랐었거든요. 아휴 참. 불법 역주행도 모자라 사람을 치고 달아난 견인차 기사 강씨. 그는 왜 이렇게 무리한 운전을 했을까? 평소 견인차 운행 방식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신한군 혹시 아세요? 상하가 얘기하는 거. 네, 맞아요. 아, 그 옛날에 이거 레카 연합이랑 레카 소속이신 거예요? 내리사차를 있다. 아버지랑 그러니까 저는 그냥 뭉쳐갖고 그냥 주변밥 같은 애들 뒤에 그냥 왔다 갔다 오고 경제 오고 금방 이렇게 커피 마시다가 그하고 너무 지네들끼리 싸우고 그래.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이제 그런 애들하고 말을 섞기가 싫어. 우리가 좀 막말하고 그러니까. 견인차 기사의 모든 범행 정황이 담긴 종찬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그가 가져간 걸까? 그런데 사고 현장에는 가해자 강씨 외에도 견인 차량이 2대 더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계속 사고가 난 후에 이제 자기는 뭐 휠이 뭐 바퀴가 뭐 휠이 뭐 잘못돼서 견인을 못한다고 갖고 세 번째 온 레카가 저희 아들 차를 걸었어요. 종찬씨 차량을 밀고 들어오면서 가해자 강씨 차량도 파손됐던 상황. 강씨보다 현장에 늦게 온 세 번째 견인차가 종찬씨 차를 견인했다는데요. 근데 그 블랙박스 칩을 그 사고 직후 소방관들이 와서 심폐소생할 때 그때 뺐는지 아니면 이제 따로 말랐을 때 뺀 건지 레카가 끌고 가서 이쪽 갓길 같은 데 이렇게 써져 있고 그래서 내려서 저희 아들 차 있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 차 있는 쪽에서 조금 많이 머물기는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걸어오고 그 3번 레카차 기사도 같이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뭔가 얘기를 한 현장에 있던 견인차 기사들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사고 지점에 출동하는 견인차 업체는 총 3곳. 당시 견인차 기사들을 수소문하던 중 제작진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혹시 지금 취재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상황이 다 끝난 상태에서 제가 그 현장에 가서 저는 만 견인한 거고, 네,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 세 번째 견인차 그런 거예요. 가해자 강씨와 함께 견인기사 일을 했다는 상규씨. 사고 당일에도 강씨의 연락을 받고 뒤늦게 현장에 갔다는데요. 뜬금없이 자기 사고 났다고 출발한 거예요. 이미 현장에 가니까 견인을 해달래요. 사람을 피하다가 벽에다 박았다라고 해요. 말 그대로 이렇게 후진을 하니까 조수석 쪽으로 피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핸들을 틀어서 박았다니까 당연히 저는 믿었죠. 아휴 참. 하지만 강씨의 말이 석연치 않았다는 상규씨. 제가 왜 박았냐, 왜 사고 났냐 그랬죠. 왜냐면 접촉사고인데 막 달고 나와서 보니까 문짝에 긁힌 자국이에요. 아무것도 문짝에 상관이 없는데 사고랑. 그래서 이제 제가 견인한다는데 그 차를 내렸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도 나 그냥 여기다 차 세우겠다, 세워놓고 가겠다, 그냥 형이 알아서 해라. 상규씨가 의아하게 여긴 건 또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고속도로 순찰대가 블랙박스를 달래요. 그 제가 차문을 열고 블랙박스 보는데 본체는 있는데 SD카드가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숨긴 거예요. 일부러 설득시켰어요. 가서 사수해 그냥. 사라졌던 블랙박스 메모리. 결국 가해자 강씨의 집에서 발견됐는데요. 경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자 자수를 했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피를 물티슈로 닦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를 본 적이 없어요. 피를 닦았다. 저도 나중에 들은 거예요. 종찬씨에게 뺑소니 사고를 내고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까지 인멸한 견인차 기사. 아이고 참. 거의 살인이라고 보죠. 내 차로 인해서 충돌이 된 걸 알았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차 바퀴가 사람 몸통이요.
보통 한 지면에서 한 15cm 정도 높거든요. 이 정도 돼요. 여기를 바퀴가 타고 넘어요. 본인이 사고 난지를 몰랐다는 거는 불가능이고 사고 난지 몰랐으면 블랙박스 영상을 제거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왜 만약에 제가 그분이 거기에서 빨리 자기 과실을 인정하고 바로 옆에 있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분 급하게 됐다고 빨리 좀 와서 달라고 그 얘기만 했어도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견인차가 무리하게 사건 현장에 밀고 들어오지 않았다면, 사고 후 응급조치만 취해줬더라면 33살의 종찬 씨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현재 가해자 강 씨는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된 상황. 전문가는 가해자 강 씨의 범죄를 어떻게 볼까? 자신의 그 사망사고를 일으킨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서 블랙박스를 도난을 했고 그 안에 정보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자신의 범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구형 관점에서 판결 관점에서 본다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또 재판 단계에서 양형으로 고려돼서 판단되도록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가해자 강 씨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 치료를 다니는 혹시 어떤 얘기 교사선생님 재판 준비 중에서 그게 아이고 우리 영수라고 진짜 맞춰 주시네. 노래 영화 부르는데 따로 연락이 없어요. 재판 중이기에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건데요. 가해자는 유족들에게 장문의 편지만 전해왔습니다. 처음 외제차에 부딪힌 거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과 두려운 마음에 신고를 못했다는 거네요. 지난달 21일 가해자 강 씨의 두 번째 공판날, 강 씨의 가족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해보세요? 어떻게 말해보세요? 시간이 갈수록 종찬 씨를 잃은 슬픔이 더 깊어진다는 유족들. 사회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서 사고 이후의 조치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다. 그러고 그러면 진짜 너무 어이가 없고 말도 안 되고 우리 아들이 이제 33살이고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아직 할 일도 많고 진짜 꿈나는 이 아들 착한 아들 너무 아까운 청춘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저 마음 같아서는 무기징역을 받아도 저는 잘해요 진짜. 우리 아들이 이 자리에 없는데. 종찬 씨에겐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도 있었습니다. 아유, 어떡해. 그러니까 3년 넘게 만나서 제가 남자친구 이름을 내 세상을 저장해놨어요. 근데 이렇게 어이없는 사고로 저는 제 세상을 누린 거거든요. 아이고. 지금 비밀을 아예 못 받아서 이 사실을 사고하고 정신 차리자. 어떡해. 하루아침에 종찬 씨를 떠나보낸 가족들.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 앞에 남은 이들의 슬픔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나의 생각은 계속 장난치지 않는데 나는 행복하게 지내는 게 열심히 내가 지내고 있을게. 솔직히다가 힘든 생기면서 크게 힘들게 허망하게 목숨을 잃은 종찬 씨. 부디 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예. 지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가해자는요, 종찬 씨를 견인차로 친 거를 몰랐다고 계속 범행을 부인했다고 해요. 그러다 지난달 21일에 두 번째 공판에서야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곳에서 역주행을 하면 범칙금 6만 원에 벌점 30점이 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인차가 범법을 하더라도 경쟁을 하는 거죠. 아휴, 대체
무엇으로 이 아픔을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 유가족분들께 십시반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